안녕하세요. 은퇴 후 시골의 귀촌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북적이는 도시에서 살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일거리로 작게 텃밭도 가꾸고 있는데요. 농산일에 소질이 있는 건지 키우는 것마다 쑥쑥 잘 크네요. 자식 농사도 이렇게 잘 지내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건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전부 공감하시겠죠? 제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총 2명의 자식이 있는데요. 딸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똑부러져서 따로 손갈 게 없었어요. 생전 학원 한번 보낸 적 없는데도 장학금 받아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결혼해 2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도 잘 살고 있죠. 문제는 둘째인 아들인데요. 그놈은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제 속을 참 많이도 썩였어요. 갓난쟁이 시절에도 제품에서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해서 그렇게 절 힘들게 하더니만 걷기 시작한 뒤로는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손에 닿는 건 죄다 집어던지고 집이 무너져라 뛰어다니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도 그때까진 크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주변에서도 원래 사내 애들은 여자애들보다 활달하고 말썽쟁이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아들은 점점 더 제 기대를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사춘기 때가 제일 최악이었어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허구한 날 사고만 쳤죠. 수업을 째고 오락실에 가거나 여학생들을 울려 연락이 오는 건 일도 아니었네요. 나중엔 아예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경찰들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으니까요. 다른 학교 아이들과 패싸움을 하거나 몰래 술을 먹다 걸려서 말이죠. 어르고 달래봐도 무섭게 야단을 쳐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냐면서 엇나가기만 하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학교 자퇴하고 막 사는 놈들도 많아.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양반? 양반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너 때문에 수명이 10년은 더 줄었을 거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뭐 큰 거 바라든? 네 누나처럼 전교 1등을 하라고 야단을 쳤냐? 아버지 밭일 도우라고 눈치를 줬냐?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얌전히 학교 다니고 사고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 하루 걸러 하루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냐? 난 이제 전화벨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놈아. 이번에 경찰서 갔던 건 내 잘못 아니야. 얘기했잖아. 난 싫다고 했는데 성범이 그놈이 자꾸 쪽수 모자라다고 난리를 쳐서. 명색이 내가 우리 학교 부장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부장은 개뿔. 불량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서열지라는 게 아주 자랑이다 자랑이야. 넌 앞으로 집에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마. 네 놈 입으로 들어가는 건 쌀 한 톨도 아까우니까 알아들어? 정말 엄마까지 왜 그래? 아버진 그렇다 쳐. 허구한 날 누나만 싸고 도는 양반이니까. 근데 엄마만큼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까지 이러면 내가 서러워 살겠냐고. 안 그래도 누나 때문에 기죽어 사는데. 아들의 콤플렉스는 다름 아닌 지 누나였어요. 저희 딸이 워낙 얌전하고 모범생이라 남편은 물론 동네 사람들도 참 예뻐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별나게 딸에만 애지중지한다거나 차별을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은 박씨 집안 대를 이을 장손이라며 아들을 더 귀해했죠. 제가 볼 땐 아들이 그렇게 막무가내가 된 건 늘 감싸고 돌기만 했던 시댁 어르신들의 탓이 컸네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가 아들이 군 제대하자마자 내쫓아버렸어요. 대학 졸업하고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던 녀석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누워 만화책이나 보며 낄낄대고 그도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이나 퍼먹고 다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싶었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죠. 반지하 원룸을 구해 딱 3달치만 월세를 넣어주고요. 앞으로는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했네요.
미성년자일 때야 부모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성인이 되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하잖아요. 아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이렇게 내쫓으면 굶어 죽으라는 거지. 네가 언제 취업할 노력을 한 적은 있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놈아. 네가 그동안 내 속을 얼마나 썩였는데. 그렇다고 자식한테 너도 나만큼 당해봐라 하고 복수하는 건 아니지. 복수는 무슨 복수야? 그래, 앞으로도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먹여 살린다 쳐. 근데 우리 죽고 나면 그땐 어떡할래? 네 누나한테 빌붙을 거야? 너 지금 이대로 두면 평생 사람 구실 못하고 살 게 뻔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 제발 철 좀 들어. 그래도 갑자기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좀 더 기다려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엉엉 우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말했습니다. 기회? 넌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어. 잘 들어 박영철.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더는 엄마랑 아버지가 널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집주인한테 월세 석 달치 미리 넣어줬으니까 석 달 안에 어떻게든 네 밥벌이 네가 해. 하는 거 봐서 엄마랑 아버지가 지원을 좀 더 해주든가 할 테니까. 그러나 아들에게 더 이상 말은 닿지 않는 듯 했어요. 한동안 멍하니 있던 아들은 이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진짜 너무한다. 자식을 이렇게 내치다니.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이야? 그 거지 같은 방에 꼴랑 월세 석 달치 넣어주고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 됐어. 오늘부로 난 엄마 아빠 아들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말라고. 영철아, 박영철, 너 거기 안 서? 제 부름에도 아랑곳 않고 아들은 집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반년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위험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저라고 아들한테 모진 소리만 하고 싶겠어요?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아들을 집에 데려와 뜨신 밥 먹인 뒤 어르고 달래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아들을 망치는 일이 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단호해져야만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정확히 8개월 후였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다시 만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던 후줄근한 추리닝은 온데간데 없고 번듯한 양복 차림이었죠. 아니 영철아, 너 옷이 대체... 그러고 보니까 두 분한테 제가 취업했단 말도 못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회사 다녀요. 중국에서 만든 생활용품이나 잡화 같은 거 떼다가 파는 회사인데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도 사장님도 좋으시고 월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취업 소식에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밀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속 많이 썩여서 죄송해요. 그동안 두 분 그늘 아래서 제가 너무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를 내쫓은 걸 원망도 많이 했는데요. 이젠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또박또박 말을 잇는 아들의 얼굴은 확실히 예전과 달랐어요. 두 눈은 총기로 번뜩이고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함께였죠. 아들의 놀라운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사실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뭐? 결혼하고 싶은 여자? 그럼 사귀는 아가씨가 있단 말이냐? 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못 바뀌었을 거예요. 계속 두 분 원망하면서 백수로 허송세월이나 보내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라 두 분에게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에 이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뭐 널 이렇게 바꿔준 아가씨라니 우리도 꼭 보고 싶구나. 우린 언제든 괜찮으니까 그 아가씨랑 시간 한번 맞춰보고 얘기해 주렴.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망나니 같던 아들을 바꿔준 사람이기에 기대가 컸는데요. 과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참한 아가씨였죠. 아들보다 2살 연상의 회계 일을 하는 아가씨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얼른 안으로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두 분이 과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온 건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 만남이라고 선물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도 괜찮다며 손수 과일을 깎고 밥을 먹은 뒤엔 설거지까지 도와주더군요. 가정교육도 아주 잘 배웠구나 싶었죠. 그래, 그 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그 은희 씨 부모님도 영철이에 대해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렸다 싶었을 때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계속 웃는 낯이던 아들의 여자친구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더군요. 그 이유는 아들이 망설이다 꺼낸 말로 알 수 있었죠. 엄마, 내가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실은 은희가 부모님이 안 계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쭉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어머, 그래? 보육원에서? 그럼 일가 친척도 아예 없는 거야? 혈혈 단신이야. 솔직히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참한 아가씨라 당연히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컸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마자 손을 덜덜 떠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눈에 봐도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란 아가씨인데 겨우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저어하는 건 어른으로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네. 그럼 결혼 준비는 당사자인 너희 둘이 알아서 하렴. 준비하면서 혹시 상의할 게 있으면 얘기하고. 태어난 척 얘기하자 아들 여자친구의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반대 같은 거 안 하세요? 반대를 왜 해?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 좋다는데. 우리로선 고마울 따름이지. 그치만 왜 반대해줘? 그러길 바라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저 정말 두 분한테 잘할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새 식구로 맞이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애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따로 신혼집을 구해줬는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다니고 있는 회사의 중간 지점에 작은 빌라를 얻어줬죠. 살림이 썩 넉넉한 편은 아니라 구해준 집도 작고 볼품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도 며느리는 수시로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와 남편을 살뜰히 챙겨줬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세상 변하는 속도를 못 따라잡아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생기잖아요. 동네 슈퍼에는 없는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한다든가 핸드폰으로 은행 일을 대신 본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예전엔 딸이 그런 일들을 도와줬는데요. 딸이 시집간 뒤로는 며느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저와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을 텐데 며느리는 언제나 웃는 낯이었어요. 저는 영철 씨랑 결혼한 것도 좋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제 가족이 된 게 더 좋아요. 늘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을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저도 며느리에게 받은 만큼 베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며느리 가방이나 옷을 사주기도 하고요. 손녀가 태어난 뒤로는 일하는 며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줬죠. 고되긴 해도 손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모든 힘듦이 사르르 녹았네요. 결혼 후 아들 역시 완전히 정신을 차렸어요. 혹시라도 옛날처럼 되돌아가지 않을까 긴장하기도 했는데요. 며느리가 워낙 똑부러지게 챙겨서 그런지 별 잡음 없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지내는 것 같더군요.
사는 게 늘 지금처럼만 같았으면 하는 나날들이었는데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늘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추운 겨울 가슴이 답답해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불안한 마음으로 지역에 있는 제일 큰 병원에 갔는데요. 유방암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죠. 아이 선생님, 그게 무슨... 제가 암이라뇨. 그럴 리 없어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방암이 맞네요. 이미 암세포가 상당히 넓게 퍼졌고 그 위치도 안 좋아서요. 하루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마치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고독한 기분. 저 역시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나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방 안에 들어박혀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에게 제 병을 알렸어요. 가장 먼저 달려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는데요. 회사까지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어줬죠. 어머님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싹 나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얘기해서 길게 휴가를 내고 성심성의껏 저를 돌봤죠. 남편과 아들은 일 때문에 너무 바빴고요. 하나뿐인 딸은 시집가서 출산을 앞둔 상태라 제 몸도 가누기 힘들 때였거든요. 며느리는 수술 후에도 곁에 딱 붙어 제 손발이 되어줬고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늘 옆에 있어줬네요. 다행히 경과는 좋았고 1년쯤 뒤에는 완치 판정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멀쩡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유방암 치료라는 게 여자로서 상처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독한 항암약 때문에 머리카락도 전부 빠져버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암세포 위치가 안 좋아서 가슴 한쪽을 절제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아들에겐 차마 말 못할 아픔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귀신같이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깜짝 선물로 가발을 사주는가 하면요. 비싼 에스테틱 이용권을 끊어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잃어버린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아갈 수 있었죠. 어머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멋진 분이세요. 예전처럼 당당해지세요. 라며 저를 북돋아주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며 고개를 흔드는데 아무래도 어딘가 안 좋아 보였죠. 답답한 마음에 따로 아들에게 전화해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아들 역시 특별히 아는 게 없더군요.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일이 많아지긴 한 것 같거든. 그래? 아니 회사에서 애를 얼마나 잡으면... 몸보심할 겸 어멈 좋아하는 닭백숙 좀 만들어야겠다. 너도 어멈한테 신경 좀 써.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입맛이 영 없는 것 같길래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로 만들어서 챙겨주고요. 그것도 모자라 보약에 비타민까지 사다 줬어요. 안 그래도 기댈 친정 없는 아이인데 혹시라도 서글픔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딸네 부부가 사위 직장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외로 가게 됐는데요. 집에서 독박 육아하던 딸이 우울증과 향수병에 걸려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나 늘 엄마랑 아버지한테 착하고 똑부러진 딸이었잖아. 근데 딱 한 번만 나도 약한 소리 해줘 하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워. 엄마가 보고 싶어. 맘 같아서는 딸과 손주들만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는데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제가 딸과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됐죠. 사고뭉치 아들 때문에 늘 한켠으로 밀려있던 딸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건데 외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며느리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마, 딱 2년이다 2년. 그 뒤엔 윤서방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렴. 내가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찌어준 보약도 까먹지 말고 다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을게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영철이랑 은별이도 잘 부탁한다. 거듭 인사하는 저를 보며 며느리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요. 지나고 보니 며느리 안에 있던 상처가 그때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해외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집에서 손주들만 보면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창문 열면 들어오는 공기부터 먹는 것까지 정말 많은 게 달랐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살이 쭉쭉 빠지고요. 물갈이를 하느라 피부도 많이 망가졌죠. 그래도 제가 온 뒤로 딸이 부쩍 기운을 차려서 다행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를 따르는 손주 녀석들도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졸지에 생리별하게 된 남편과는 매일같이 통화를 했어요. 처음엔 며느리하고도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며느리도 따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전화를 거는 게 뜸해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걸어도 바쁘단 이유로 금방 끊고 말이죠. 서운했지만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도 멀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2년만 버티면 한국으로 돌아가 만날 수 있으니 조금만 참자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번의 계절이 바뀌었는데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렸는데 갑자기 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저를 찾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 평소 딸이 그렇게 저를 소리쳐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시 입을 열더군요.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교통사고가 났대,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니 놀란 딸이 달려와 저를 부축하더군요.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엉엉 우는 딸을 보고 있자니 서서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제가 엄만데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만 울고 정신 차려. 너희 아버지 만날 때까진 정신 놓으면 안 된다. 그치만 일단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표부터 알아보자. 애들은 어디 맡길 데가 있을까? 없으면 우선 너랑 나 먼저 들어가고 윤서방한테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 받으라 그래. 제 단호한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회사에 있는 사위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고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했죠. 한국으로 들어와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머나먼 길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꼬박 이틀을 새고 병원 안치실에 도착하니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주검이 절 맞이하더군요. 먼저 와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교통사고라고? 네, 아버님 밭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누가 차로 친 것 같대요. 마을 회관에 있던 어르신들이 발견해서 바로 119 불렀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어요. 절망한 저는 바로 경찰을 만나봤는데요. CCTV도 없는 시골길이라서 뺑소리범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긴 할 건데요. 목격자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경찰의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고 잔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경찰들과 싸운다고 해서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범인이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닐 테니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충격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울고 있을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곁에서 자식들이 힘이 되어 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발인까지 모두 마친 뒤 딸네 부부는 다시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딸의 만류로 함께하지 않았죠. 지금은 나보다 엄마를 더 신경 써. 안 그래도 엄마 거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게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데. 한동안은 한국에서 마음 추스르고 있어. 정 힘들면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런 딸의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사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딸이 사위와 같이 해외로 다시 떠나고 저 혼자 남겨졌는데요. 아들이 집까지 바래다 준다면서 자기 차에 저를 태우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랑 손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미랑 은별이는 어디 가고? 피곤해 보여서 먼저 가라고 했어. 엄마랑 둘이 살 얘기도 있고. 할 얘기라니? 아버지 재산 말이야. 얼마나 돼? 뭐? 아버지 재산? 갑작스런 화제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은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는지 술술 얘기 꺼내더군요. 그게 실은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말이야. 조만간 그만둬야 할 것 같거든.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별로 모아둔 돈이 없잖아. 모아둔 돈이 왜 없어? 넌 몰라도 어머니 얼마나 알뜰살뜰한데. 그건 그러니까 내가 실은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 갑자기 웬 사업? 월급쟁이로 백날 첫날 일해봤자 뭐해. 평생 남의 돈 빌어먹는 신세지. 근데 엄마, 중석이 알지? 내 고등학교 때 친구. 걔가 이번에 식품 사업으로 완전 대박이 났단 말이야. 못해도 10억은 벌었을걸? 근데 그놈이랑 지난달에 같이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 자식 아주 아이디어 뱅크더라고. 사업 아이템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중에 하나는 진짜 괜찮아서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 사람한테 얘기해봤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라면서 돈 절대 못 준다고 하고. 참나. 자기 혼자 번 돈도 아니면서 말이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머니 돈 못 준다고 해서 네 아버지 재산 내놓으라고? 아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쨌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럼 재산은 엄마랑 나랑 누나랑 셋이 나눠 갖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엄마가 제일 많이 가져가더만. 아버지 보험금도 수익자가 엄마라서 다 엄마 거 같고. 못해도 5억은 될 텐데 한 3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사업만 대박 나면 바로 갚을게. 남편을 장례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대뜸 유산 얘기를 꺼내는 아들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죠. 이 폐업망덕한 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 꺼내? 왜 때려?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슬픔에 젖어 있을 거야? 이젠 슬슬 현실적인 얘기도 해야지. 현실적인 얘기 같은 소리 하네. 사업이니 뭐니 헛바람 들어선 되도 않는 말 들어놓지 말고 얌전히 회사나 다녀 이놈아. 어머니 괜히 사업하지 말라고 말렸겠어?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아마.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여기서 그 사람 얘기가 또 왜 나오냐고. 가끔 보면 엄마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챙기는 것 같아. 친자식은 난데. 아니 이 자식이 얘기가 왜 또 그리를 튀어?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날 나 내쫓은 거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그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엄마가 그걸 생각하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놈이. 내가 그때라도 너 내쫓아서 네가 어머 만나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야? 에이, 됐으니까 차 세워. 나 혼자 갈 테니까. 아들이 그래도 결혼 후 철이 든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군요. 바로 아들 차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리고 붙잡는 아들을 뿌리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 집에 틀어박혀 몇 날 며칠을 죽은 듯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생 함께하던 인생의 동반자를 떠나보내고 심신의 타격이 제법 큰 것 같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며칠 뒤 또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쫌생이 같은 놈이라 그날 일로 마음이 단단히 틀어져 한동안 연락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죠. 여보세요? 영철이냐? 안 그래도 내가 조만간에 어머니랑 너랑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엄마 그건 됐고 지금 잠깐만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뭐? 병원이라니? 너 설마 어디 다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아버지 일로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 자세한 건 이따 얼굴 보고 얘기할게. 그냥 와 우선. 남편 일로 병원에 병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데 아들은 말을 빙빙 돌리기만 했어요. 답답할 노릇이었죠. 아니 무작정 오라니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또 다친 거야?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지. 엄마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뭐? 손주? 그럼 어머니 둘째를 가졌었단 말이냐? 아니 대체 언제? 일단 병원으로 와. 알겠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아들이 전화를 또 끊어버렸어요. 결국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게 불과 며칠 전에 본 며느리의 몸은 전혀 애를 가진 몸이 아니었거든요. 살이 더 빠지면 빠졌지 결코 배가 나왔다거나 살이 쪘다거나 하진 않았죠. 병원에 도착하니 복도에 나와 있던 아들이 절 마중 나왔어요.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병실로 저를 이끌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걸? 병실 침대에서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여자였습니다. 며느리보다 훨씬 젊은 새파랗게 어린 여자였죠. 아이고 이럴어째 병실을 잘못 찾았나 보네. 미안해요 아가씨. 병실을 잘못 찾은 줄 알고 허둥지둥 몸을 돌리려 했는데요. 뒤에 있던 아들이 그런 저를 붙잡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엄마. 소개할게. 이 사람이 내 진짜 와이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넘어가려는 걸 아들이 재빨리 부축해줬죠. 그런 아들을 밀어내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문, 은희는 어디 가고 이 여자가 네 진짜 와이프래? 그 사람이랑은 이혼할 거야.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런 줄만 알아.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 설마 어멈 놔두고 바람난 거냐? 상간녀랑 둘이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혼의 자식까지 낳은 거야? 기가 막혀 따지니 아들이 미간을 좁히며 화를 냈어요. 엄마는 지금 내 애를 낳은 여자 앞에서 무슨 망발이야. 상간년이 혼의 자식이니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혼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새언니를 만난 건 그 사람한테 마음 완전히 뜬 후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물 놔두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씨, 엄마는 왜 그렇게 늘 그 사람만 싸고 돌아? 엄마 아들은 나야. 나중에 엄마가 늙고 병들면 돌봐줄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이놈이, 너 어머 만나고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완전히 글러먹었어. 상간녀와 혼의 자식을 낳은 아들이 상종 못할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들과 상간녀가 애 얼굴을 보고 가라는 것도 뿌리치고요. 그대로 병원 밖을 나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니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영철이가 너랑은 이혼할 거라면서 그 세영인지 뭔지 아는 여자를 보여줬는데 벌써 애까지 낳았단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아 그래요? 기어코 그 애를 낳았어요? 그년도 아주 난년이네요. 그 상간녀랑 애를 기어코 어머님한테 소개한 그 인간도 그 인간이고. 어머님, 일단 집으로 오시겠어요?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그 길로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주는 며느리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요. 몸도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더 내려있더군요. 너 괜찮은 거냐? 꼴이 대체 이게 뭐야? 어머님.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다독이며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들은 제가 해외로 가기 전부터 이미 바람이 난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이혼을 거부하니 아예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따로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그 여자는 어디서 만난 거야? 아주 새파랗게 어린애던데. 그 인간이 일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알바하던 여자래요. 이제 겨우 24이에요. 24. 뭐? 그럼 영철이랑 띠동갑이란 말이야? 아이고 미친놈. 어디 그 어린애한테 미쳐선. 아니 넌 왜 진작에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영철이 그 놈이야. 자기 지은 죄가 있어서 비밀로 한다 쳐도 넌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괜히 심려만 끼쳐드리지. 여자한테 눈이 돌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말이라고 들었겠어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무엇보다 너무 죄스럽고 면목 없었죠.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아들 자식을 잘못 키워도 아주 단단히 잘못 키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그 인간이랑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은별이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요. 며느리가 너무 기운 없어 보여서 일단 뭐라도 좀 먹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 있는 재료로 죽을 끓여줬어요. 입맛이 없을 텐데도 시애미가 끓여줬다고 억지로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모습에 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 어머마,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난 네 편이니까 일단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보렴. 제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더는 그 사람한테 미련 없어요.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요. 이미 마음 떠나서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은 남자를. 두 년놈이 안 입고 와서 계속 이혼 못해준다고 버티고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죠. 은별이는 제가 키우는 걸로 하고요. 그래 알겠다. 일단 영철이 그놈은 내가 만나서 반 죽여놓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아니지,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전화부터 해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돼? 세영이 앞에서 내가 진짜 창피해서. 너 이 자식, 다른 여자랑 바람나고도 아직도 그렇게 큰 소리야? 오늘부로 넌 더는 내 아들 아니다. 그 여자랑 헤어지든 말든 다신 내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라. 내 장례식도 전부 네 누나한테 맡길 거니까 신경도 쓰지 말고. 엄마 진정 좀 해. 이건 바람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랑 나 사이 안 좋아진 지 꽤 됐어. 서로 마음 떠서 헤어질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세영이를 만나게 된 거라고. 핑계 대지 마. 뭐가 됐든 유부남의 몸으로 바람 폈다는 건 똑같지. 그리고 죽은 네 아버지 재산이랑 내 재산은 전부 네 누나랑 어머님한테 물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뭐? 우리 집 돈을 왜 그 사람한테 물려줘? 헤어지면 남남인데. 어떻게 남남이야? 은별이가 있는데? 난 네가 상간녀랑 낳은 그 자식 내 손주로 인정 못한다. 그런 줄 알아?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니 바로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유산 얘기를 꺼내니 그제야 좀 애가 다른 모양이더군요. 뭐 억만금은 아니더라도 남편 생명보험금과 땅이며 밭 같은 재산이 꽤나 됐거든요. 안 그래도 그놈이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를 꺼낼 때부터 수상하다 했더니만 뒤에선 암몰래 가짜는 꿍꿍이를 부리고 있던 거였죠. 그 뒤로 며느리는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 따로 변호사도 선임해주고요. 일하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손녀를 봐주기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며느리네 가서 살림을 좀 봐주고요. 이웃집에 놀러간 손녀딸을 데려올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웬걸? 아들놈이 서 있더군요. 아들은 제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영철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내가 우리 집에도 못 와? 우리 집이라니. 여긴 너희 아버지랑 내가 해준 신혼집인 거 잊었어? 난 이 집도 당연히 가여운 우리 며느리랑 손녀딸 물려줄 생각이다. 아이 엄마 진짜. 됐다. 이런 말싸움하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어쨌든 들어가서 얘기 좀 해. 아들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아들을 따라 들어갔는데요. 아들이 거실 한복판에 서자마자 갑자기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아니 영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나도 알아. 뭐가 됐든 은별 엄마랑 확실하게 정리 안 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애까지 낳은 거 내가 잘못했지. 근데 엄마가 그동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엄마랑 아버지 앞에서만 사람 좋은 척 착한 척했지 뒤에서 날 얼마나 괴롭혔는 줄 알아?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고 은별이 나온 뒤로는 잠자리도 계속 거부했어. 내 월급도 자기가 다 가져가선 한 달 용돈으로 단돈 10만 원도 안 줬다고. 그뿐인 줄 알아? 엄마랑 아버지도 뒤에서 얼마나 욕했는데. 무식한 농사꾼들이 뭘 알겠냐. 시댁 가는 거 짜증나 죽겠다 뭐 이런 말들을 달고 살았다고. 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폭로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나름 며느리와 제 사이에 친모녀 사이 못지않은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두려워지더군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엄맘 욕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정신 좀 차리고 객관적으로 사람을 봤으면 해서 그렇지. 괜히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이 있겠어? 어쨌든 그동안 엄마한테 내가 자꾸 화내고 소리 지르고 했던 건 미안해. 어릴 때 엄마가 날 내쫓았을 때 그때의 앙금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 근데 지금은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고야 깨달았거든. 효도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랑 이혼한다고 엄마 가슴에 대목 받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나 그 사람이랑 깨끗하게 갈라서고 나면 그때부턴 진짜로 엄마한테 효도할 테니까. 그리고 세영이 걔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줘. 걔가 나이만 어리지 얼마나 속이 깊고 참한데. 엄마한테도 진짜 잘하고 싶다고 벌써부터 난리야. 우리 태양이, 우리 애기 이름 태양이로 지었어. 태양이도 어쨌든 엄마 하나뿐인 손주잖아.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 아들은 아주 간절한 태도로 제게 사죄하고 또 상간녀와 그 자식을 예쁘게 봐달라며 애원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들이 그럴수록 제 가슴은 북풍에 찬서리를 맞은 것처럼 싸늘해지기만 하더군요. 남편이 죽자마자 돈 얘기를 꺼낸 것부터 며느리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까지 무엇 하나 잘한 구석이 없었으니까요. 알겠으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 어멈도 너랑 이혼하겠다고 하니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알겠어. 근데 나 잠깐 물 한 잔만 먹을게. 아들이 절 지나쳐 주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둔 문자가 울려 확인하니 며느리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어머님,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 인간 어머님을 해칠 생각이에요. 얼른요. 아들이 절 해칠 생각이라니. 문자는 읽혀도 의미는 도무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길게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얼른 밖으로 나오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문자에 현관으로 달려나가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 위로 그림자가 지더니만 커다란 손이 제 핸드폰을 불쑥 빼앗아 가더군요. 쥐새끼처럼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나 했더니만 또 이어져요? 고개를 드니 아들이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 이게 대체? 이딴 문자는 다 지워버리면 그만이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비관해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난 우연히 집에 왔다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거고 알겠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제게 와락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 입을 틀어막았죠. 놓친네. 그러게 누가 계속 그 옆에 내 편만 들래? 지 자식부터 챙겨도 모자랄 판에 어디 그런 별 볼 일 없는 거렁뱅이 구화를. 하긴 뭐 끼리끼리란 말이 괜히 있겠어? 엄마 친정도 비록 먹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잖아. 저는 아들에게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아들은 커다란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애초에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남들은 아들이라고 하면 아주 어허둥둥 끼고 사는데 사업한다고 하면 아주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줄 것처럼 군다고. 근데 엄마랑 아버지는 어디 나한테 10원 한 장 거저준 적 있어? 성인 되자마자 내쫓기나 하고 결혼하고도 그 여자만 끼고 들고. 내가 서러웠던 적이 아주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 뭐가 모자라서? 홀로 중얼중얼거리는 아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이대로는 꼼짝없이 죽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니 아들이 오기 전에 제가 마시던 커피가 보였어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잘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망설이다 제 입을 틀어막은 아들의 손을 있는 힘껏 깨물었어요.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마자 커피잔으로 손을 뻗었고요. 그대로 저를 잡으려는 아들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죠. 아 뜨거! 아이씨 이거 뭐야! 아들은 얼굴을 감싸진 채로 괴로워했고요. 전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네요. 엘리베이터를 잡을 새도 없었어요. 바로 계단으로 달박음질 쳐 내려갔죠. 얼마 안가 아들도 그런 저를 뒤쫓기 시작했는데요. 커피를 뒤집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찌나 잘 달리던지요. 이 할망구 거기 안 서! 내 손에 잡히면 정말 죽을 줄 알아! 아들의 고함과 욕설이 그때만큼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리는데도 점점 격차가 줄어들더군요. 이대로는 정말 잡히겠다 싶던 바로 그 순간 저 너머에서 환한 빛이 쏟아졌어요. 맞아요. 어느새 1층까지 다 내려온 거였죠. 그리고 동시에 귀에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부른 경찰차가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한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경찰과 함께 내린 며느리가 절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저를 죽일 것처럼 따라오던 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고요. 손에 들고 있던 칼도 저만치 내던져 버렸죠.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모든 걸 목격한 상태였어요. 경찰들은 달려가 아들의 손에 수갑을 채웠고요. 그대로 경찰차에 태워 서로 이송했죠. 이것들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이 소리 안 나? 놓으라고! 엄마! 내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래? 내가 설마 엄마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겠어? 엄마, 경찰들한테 말해서 나 좀 풀어줘. 엄마! 아들은 경찰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 이름을 목 놓아 불렀어요. 하지만 전 그런 아들을 외면한 채 며느리의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잠시 후 경찰들이 저와 며느리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차에 태웠는데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인간 애초부터 어머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집까지 온 거였어요.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아니 어멈, 넌 그걸 대체 어떻게 알고? 저희가 은별이 때문에 집에 홈캠을 설치해뒀거든요. 아까 일하다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이 주방에서 흉기를... 그래서 바로 어머님한테 나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이건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이 많았는데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아버님 그렇게 한 것도 그 인간이랑 상간녀집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며느리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실은 제가 소송했을 외도 증거 때문에 남편 핸드폰에 있는 상간녀랑 나눈 문자 내역을 옮겨놨거든요. 너무 길어서 그냥 대충 읽고 넘겼는데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문자에 둘이 사람 고용해서 아버님 뺑소니 사건 꾸민 정황이 있대요. 저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그 인간 사업하겠다고 계속 난리쳤던 거 알고 계시죠? 아버님한테도 다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아버님이 못 도와준다고 하니까 유산 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의 말은 전부 사실로 드러났어요. 아들은 전부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저와 남편에게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고요. 상간녀가 옆에서 그런 아들을 부채질했더군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막대먹은 시궁창 인생을 사는 여자였어요. 과거에 불법적인 조직에서 일하던 남자와 굴러먹던 건 물론이고요. 사기죄 등으로 감옥을 다녀온 전과도 있더군요. 당연히 상간녀도 공범으로 바로 소환됐고요. 아들과 함께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은 서로 만나는 게 금지돼 있어 저도 재판장에서나 두 연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둘 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설설 기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잠시 횟가닥 돌았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어?
하나뿐인 아들 정말 감옥에 보낼 생각이야? 당연히 보내야지. 자식이란 놈이 지 애비를 죽여놓고는 뭐? 봐달라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버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세영이가 이 여자가 죽인 거라고. 아들의 눈짓에 옆에 있던 상간녀가 펄쩍 뛰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데? 아버님 유산 탐난다고 먼저 얘기 꺼낸 건 오빠잖아. 내가 감옥 가면 우리 태양이는 어떡하라고? 길길이 날뛰던 상간녀는 이내 제 앞으로 무릎을 기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 정식으로 며느리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손주 낳아드렸잖아요. 그 여자는 어머님한테 고작 기집애 한 명 낳아드렸지만 전 자그마치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전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고요. 오빠 만날 때도 유부남인지 까맣게 몰랐다고요. 야, 네가 모르긴 뭘 몰라.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날 파는 거야? 서로 살겠다고 티격태격하는 두 년놈을 보고 있자니 진저리가 쳤어요. 시끄럽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절대로 선처는 없을 테니까 지은 죄값 달게 받아. 저는 매달리는 아들과 상간녀를 뿌리치고 그렇게 법정 밖을 나섰습니다. 지리한 소송 끝에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현재까지도 감옥에서 썩고 있네요. 이후 저는 아들과 절연하고 딸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딸과 사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거든요. 아들이 종종 면회 좀 와달라며 편지를 보내지만 싸그리 반송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더는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반면 며느리와는 지금도 종종 연락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들과 이혼했으니 전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아직도 계절마다 찾아와 살뜰히 저를 챙기네요.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빨리 좋은 남자 만나 재혼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뜻이 없다 하네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능력만 좋으면 결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이렇게 제 얘기를 글로 옮기고 나니 새삼 자식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저만큼 자식놈 때문에 속을 썩여본 분이 또 계실까 모르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